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그 건드라크 저스트마켓의 마지막 편이죠. 하편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로 채권 관련 내용들이고요. 특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제 회사채 부문입니다. 회사채 부문은 이제 마지막 쪽에 이제 다룰 거고요. 건드라크도 그 회사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결론 쪽에 회사채 부분을 이제 배치를 했는데, 저 역시도 이제 자료를 살펴본 결과 회사채 문제가 가장 심각해 보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구리와 골드 비율, 그리고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를 함께 나타난 그 차트인데요. 건드라크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구리 골드 비율과 미국 10년물의 채권 금리와의 그 연동성은 시장에서 이미 검증이 된 차트고요.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그 빨간색 부분이 바로 구리 값을 골드로 나눈 그 비율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통상 그 중요한 차트에 10년물 국채 금리를 이제 같이 쓰는 이유는 10년물이나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조작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채권 시장에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왜곡이 훨씬 덜 된 차트이기 때문에 대부분 중요한 지표들의 그 10년물 채권 금리를 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구리와 골드를 나눈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구리 같은 거는 뭐죠? 보통 산업 부문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금속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 활황과 이제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상품이고요. 그리고 보통 구리 값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경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리 값이 올라간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골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의 하나죠. 그래서 골드가 이제 수요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당연히 시장에서 그 안정성을 찾겠다. 그래서 그 수요에 기인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리를 골드로 나눴을 때 차트가 하락하는 건 분모가 되는 골드 값이 올라가거나, 그리고 또는 분자가 되는 구리 값이 하락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 요인이 작용이 돼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하락할 때는 주로 그 시장이 안전자산을 선호를 한다. 반대로 조금 시장에 침체가 있다. 경제적으로도 금융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 좋은 그 기간에 이렇게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요. 반대로 구리를 이제 골드로 나눈 값이 상승을 하는 구간, 조금 이걸 지울게요. 상승을 하는 구간에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경기가 좋다라는 이제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보면은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연동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고 말씀드렸죠. 안전자산에서 이제 자본이 이탈이 된다는 뜻은 바로 반대로 말하면 이제 위험자산 쪽으로 옮겨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때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상승을 하는 그런 국면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관계를 그렇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이것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구리를 이제 골드로 나눈 값이 먼저 움직이고요. 그 값을 10년물 채권 금리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먼저 빨간색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이렇게 10년물 채권 금리가 위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구리를 골드로 나눈 값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10년물 채권 금리가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바닥을 이루다가
구리를 골드로 나눈 값이 상승을 하게 되니까 바로 급격하게 연동이 돼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격된 이 값을 10년물 채권금리가 또 급하게 따라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이어지다 보면 여기 이 부분에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이 부분에서 구리 골드 그 비율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10년물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뒤늦게 따라서 10년물 금리도 따라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태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땐 10년물 금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건드라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구리와 골드 비율의 그 움직임을 보니까 10년물의 그 금리는 이것을 결국 따라잡기 위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10년물 채권 쪽에 많은 자본이 유입될 거다. 앞으로도 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비율이 지금 거의 2.0까지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10년물 채권 금리가 2.0까지도 내려오게 된다면 장단기 금리는 역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읽을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채권 금리만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10년물 채권 금리인데 여기서 이제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잖아요. 2017년에 올라오면서.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3.1, 3.0 이 부분을 돌파를 했다가 시장에 갑자기 요동이 쳤죠. 그런 다음에 그 외에 정치적인 변수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오는 그 수치들에 의해서 경기 침체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민감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채권 쪽을 중심으로 해서 국채 시장에 자본이 갑자기 유입이 되기 시작했죠. 11월 말쯤부터. 그 결과 10년물 채권 금리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돌파한 추세를 보면은 여기는 지금 하단이 거의 2.0 밑입니다. 2.0 밑이고 그리고 앞서 봤던 구리와 골드 그 비율을 보면은 이쪽이 지금 2.0인데 구리 골드 그 비율이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것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골드 시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중요한 추세선을 넘은 상태고 그것을 깨지 않는 이상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골드 레이티오도 구리 골드 레이티오도 더 내려올 수가 있고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10년물 채권 금리도 더 내려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채권 금리만 따지면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2.0도 깨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지지선은 이 돌파 하락 추세선을 이제 따라가게 될 거다. 이 밑으로는 깨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년물 채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도 10년물이랑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30년물 채권 금리 차트로는 밑으로 여력이 뭐 2.7 정도까지 되네요. 2.7 정도까지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10년물이죠. 그래서 어쨌든 30년물보다 10년물이 내려올 여지가 더 많다.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메모를 해놨습니다. 구리 골드 비율이 10년물 채권 금리를 이제 연동시키는 이러한 그 관계가 끊어지는 시점. 끊어진다라는 얘기는 저는 이거를 염두를 하는 겁니다. 구리 골드의 그 비율은 계속 내려오고 그런데 10년물의 채권 금리가 계속 내려올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선가 이제 미국의 그 연준이 개입을 하게 되면 채권 금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내려오겠지만 시장이 신뢰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뜁니다. 위로. 왜냐? 채권 시장에서 자본이 다 이탈되기 때문에.
국채 시장은 현재 금융 시스템의 가장 마지막 보루입니다. 가장 마지막 안전자산의 그 마지노선에 있는 거고, 이것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국채 시장의 금리가 급격하게 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가 구리골드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내려오고 채권 금리는 오히려 반대로, 이 관계가 아예 그냥 다 끊어져 버리는 그 시점이 시장의 붕괴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리골드 비율이 반대로 이렇게 뛰는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는 또 뭘 같이 염두를 해야 되죠? 실물시장, 종이시장, 종이금시장. 여기는 물론 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계속 급등하게 되고, 종이금 시장에서도 가격이 같이 급등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고 종이금 시장에서 인출을 대대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종이금에서 탈출해서 실물 쪽으로 달려간다. 그렇게 되면은 반대로 이 종이 시장의 골드 값은 폭락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같이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때는 이제 연동이 됨에도 불구하고 분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1차적으로 차트에서 구리골드 비율이 하방을 향하고, 그리고 10년물의 채권 금리도 하방을 향해야 되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 둘의 관계가 깨진다. 이것도 붕괴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첫 번째 하나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종이금 시장도 같이 붕괴가 되면서 이것이 같이 연동돼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 이 경우도 붕괴가 시작되는 시점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거를 염두를 하시면 되고, 어쨌든 10년물의 그 채권 금리 상황을 보면은 아직도 내려올 그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금값의 현재 동향을 보더라도 10년물의 채권 금리가 굉장히 내려올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음 그 위기까지, 연준이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시기까지에 허용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10년물의 채권 금리가 10년물, 솔직히 10년물 외에도 다른 모든 국채 금리가 포함이 되겠죠.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 사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이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번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장단기 스프레드와 리세션이 일어났었던 것을 이제 타임라인으로 계속 누적했던 거거든요. 일단 요거는 조금 안 보이니까 뒤로 내비두고요. 여기서는 이 파란색 음영과,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검은색 막대 라인, 이 관계를 보면 과거에 그 있었던, 이거는 지금 1986년부터 누적시킨 차트거든요. 1986년부터 총 3번의 리세션이 있었죠. 한 번은 이제 걸프전 때 90년대 리세션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은 닷컴 버블, 그리고 세 번째는 2008 금융위기입니다. 이 세 가지 그 리세션은 한마디로 현재 그 신용화폐 1971년 닉슨 쇼크 이후에 달러가 신용화폐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후에 나타났던 글로벌 리세션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때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스프레드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이제 표기한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적으로 리세션이 이렇게 발생을 했었을 때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과거 그 3번의 그 주기가 다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이제 다 표기를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장단기 스프레드가 쭉 내려오면서
역전이 일어나고 그 뒤로부터 어느 시기에 리세션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리세션이 일어나고 나서 그 전후로 해서 장당의 금리차가 갑자기 급격하게 벌어졌죠. 이때 이유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침체가 이제 시작이 되면 또는 위기가 시작이 되면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를 합니다.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이념물 같은 단기물에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반응을 하면서 금리가 뚝뚝뚝 떨어지죠.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만 이념물이 더 가파르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10년물과 2년물의 그 금리 차는 급격하게 벌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 중에서 제가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었죠.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리세션이 이제 발생하기 전 지금 상황을 같이 놓고 봤을 때 지금이 대체적으로 지금 장당의 금리차가 0.14잖아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 세 번의 그러니까 현재 신용화폐 시스템에서의 장단기 스프레드가 움직이는 그 흐름과 리세션을 이제 같이 놓고 그 타임라인을 분석을 해봤더니 대체적으로 밑에는 이제 주간입니다. 주간. 현재 한 50주, 53, 52주 정도 남은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평균 통계치를 이제 같이 놓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대략 넉넉히 잡아봐도 54주인데 이거는 뭐 오차 범위가 뭐 몇 주 정도 있겠죠. 그래서 54주보다 적게 남았을 수도 있고 이거보다 많이 남았을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는 계산을 해보니까 2019년도 4분기 그리고 아무리 늦더라도 2020년 1분기가 굉장히 금융위기가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중간에 뭐 정치적, 지정학적 그런 변수를 빼고 계산한 겁니다. 순수히 그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차의 그 역사적인 그 흐름에 의해서 그 뒤에 언제 리세션이 일어났느냐 이것들을 이제 봤었을 때 지금의 상황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고 다음 리세션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54주, 넉넉하게 54주가 남았다. 그리고 오차 범위를 계산을 해봤더니 2019년 4분기, 빠르면 2019년 4분기, 늦더라도 2020년 1분기에는 금융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이 차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미 그 원본 링크를 제가 다 하단에다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세히 한번 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 본 방송을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자료를 다시 보시면서 꼼꼼하게 다시 개인적으로 리뷰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것만 보지 마시고 제가 여태까지 그 건드라크 상, 중, 그리고 오늘 하는 하편 이거를 다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보셔서 복합적으로 놓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면은 왜 2019년 4분기와 2020년 1분기가 가장 위험한지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현재 지표상으로 봤을 때 2019년 4분기에서 2020년 1분기가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의 10년물과 1년물의 스프레드입니다. 장단기 금리차. 그리고 여기 점선으로 나타낸 거는 일본의 10년물 금리입니다. 일단 1990년도 그때 일본이 대침체를 겪었죠. 그때 대침체를 겪었을 당시 10년물과 1년물의 장단기 금리차는 마이너스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들어갔어요. 먼저 장단기 금리의 그 역전이 발생이 됐고 그 이후로 대침체가 발생이 됐는데 대침체가 발생이 되니까 당연히 일본의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 10년물 금리가 8%였는데 금리 인하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때 그 대침체를 겪고 나서도 사실상 회복이 안 됐습니다.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일본 중앙은행에서 계속 금리를 낮춰왔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0년물의 그 금리를 보면은 중간에 뭐 이렇다 할 반등도 없이 계속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들어와서 마이너스 금리 폭을 더 낮췄죠. 그래서 결국 10년물의 금리가 2016년에 한번 마이너스 들어왔다가 지금은 소폭 플러스권에 간간히 지금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건드라크는 이제 1980년대 이후 장단기 스프레드, 여기서 말하는 장단기 스프레드는 10년물과 1년물입니다. 10년물과 1년물의 그 스프레드가 역전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때 이후로. 이때 대침체를 겪고 난 이후. 한 번도 없다가 지금 거의 또 역전이 될락말락하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리고 이것이 역전이 만약에 된다면 과거에는 금리 인하 여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하고 있죠. 금리 여력도 없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유동성이 필요한데 지금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을 함에도 버틸 수 있는 것은 미국 소비 시장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쓰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통화의 가치 절하가 일어나거든요. 통화의 가치 절하가 일어나면 여기서 이제 혜택을 보는 건 뭐죠? 무역이죠, 무역. 경상수지. 여기서 특히 그 미국과 다른 나라의 간의 그 무역에서 환율 때문에 이제 흑자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화의 가치 절하가 일어났을 때. 근데 문제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금리인데 이러한 그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보는 그 혜택, 바로 이게 무역 문제라고 했는데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소비 시장입니다. 미국 소비 시장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로 금리까지는 내렸지만 마이너스 금리는 사용 안 했죠.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을 한다?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내리면 뭐 유로존이나 일본이 더 큰 폭으로 금리를 마이너스해서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전혀 틀린 문제입니다. 그거는.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달러의 엄청난 가치 절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 금리 수준을 봐서는 다음 위기 때 금리 여력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양적 완화까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달러의 엄청난 가치 절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유로존과 그 일본이 사용을 했던 그 마이너스 금리의 효과들이 다 박살날 수가 있습니다. 다 박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은 수출 쪽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고 미국이 통화의 가치 절하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나라는 다 박살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론상으로는 금리 인하 여력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엄청난 양적 완화를 해야 됩니다. 다음 위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을 할 거냐? 이렇다는 거는 미국 혼자 살겠다는 겁니다. 미국 혼자 사는 거고 다른 나라는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정말로 큰 재앙이죠. 결과적으로.
미국에게도 결국 큰 재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마이너스 금리는 유로존과 그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사용이랑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본과 유로존이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을 하고도 지금 버틸 수 있는 거는 미국이 지금 버티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실제적으로 사용을 할 거냐, 저는 좀 그거를 물음표로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을 할까?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다음 금리를 그 위기에서 제로 금리까지 내리고 그 나머지 분을 모두 다 양적 완화로 채워야 될 겁니다. 양적 완화로 다 채워야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연준의 그 그림자 모델이 있었잖아요. 연준의 그림자 금리 모델. 그 부분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 영역이 굉장히 큰 마이너스 폭으로 이제 떨어질 건데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제로금리, 기준금리는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대신 그 폭을 양적 완화로 다 메꿀 거다. 오히려 이쪽으로 갈 가능성도 여러분들은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 위기 때 미국이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사용할 거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으시면 안 될 것 같고 마이너스 금리 사용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제로 금리와 함께 나머지 부양책을 모두 다 양적 완화로 채울 거고 그것을 양적 완화로 채운다라는 얘기는 채권 매입뿐만이 아니라 주식 매입까지 다 고려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매입할 수 있는 모든 자산들을 다 매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엔 뭐 회사채도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양적 완화 수준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공격적인 양적 완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쪽은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할게요. 일본은 이제 지금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돼버리면은 뭐 방법이 없어요. 정책적인 여력도 없습니다. 이미 뭐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좀비 국가입니다. 한마디로 다음 위기 때 좀비 국가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이미 일본은 끝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뭐 실질금리를 같이 이제 가져왔는데 건드라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본과 그 유로존이 다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 유로존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독일이잖아요. 그래서 독일을 대표적으로 보기 위해서 사실상 독일을 본다라는 거는 유로존도 같이 염두하고 보시면 됩니다. 유로존에서 가장 상태가 좋은 게 그나마 독일이기 때문에 근데 독일도 보면은 지금 이 10년물 파란색이 독일의 10년물 채권 금리거든요. 그리고 이 빨간색은 소비자 물가 동향입니다. 연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플레이션. 빨간색이 독일의 인플레이션이고 파란색이 10년물 채권 금리인데 마이너스 금리를 2014년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6년에 마찬가지 일본과 마찬가지로 또 한 번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0.2입니다. 겨우겨우 그 플러스 영역대에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시기 2016년에 이 시기에 독일의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위로 뻥 튑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2% 내외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실질금리 상태로 보면 이 금리차가 이제 실질금리잖아요. 지금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1.46%입니다. 소비자 물가 그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했을 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46이라는 거는 뭐 불황이죠.
엄청난 불황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독일만 이러겠어요? 가장 상태가 좋은 국가가 독일이고 나머지 유로존 국가, 뭐 프랑스건 뭐건 이탈리아건 다 2016년부터는 사실상 불황이 만성화된 상태로 전환이 됐습니다. 채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올릴 수가 없죠, 지금. 여기에 계속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고 전형적인 스태그입니다, 여기는.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사실상 마이너스죠.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뭐 저성장이다 1%가 안 되잖아요, 성장률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는 뭐 유로존도 마찬가지로 답이 없어요. 뭐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더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게다가 QE도 종료를 했잖아요. 그리고 QE 종료가 좋은 의미로 종료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찍어낼 수 있는 채권이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료를 하게 된 케이스라고 제가 지난 과거 작년에 그 유로존 관련돼서 만들었던 그 영상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유럽도 답이 없어요, 지금 이제. 그리고 유로존 쪽에는 특히 큰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죠? 대형 은행들. 대형 은행의 그 부채 문제가 같이 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이탈리아의 뭐 BNPS도 있고 그것을 넘는 도이체방크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 다 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위기 때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더 이상 내릴 여력이 아예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다 뭘로 떼어야 돼요? 다 QE로 떼어야 됩니다. 제2의 바이마르 공화국. 여길로 여러분들 초대할 겁니다. 다음 위기 때. 다음 유로존은 제2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시장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유로존 정말로 힘들다. 다음 위기 때. 정책적인 여력 자체가 없다. 모든 걸 다 QE로 떼어야 된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금리를 쓰게 되면은 독일을 포함한 유로존, 일본뿐만이 아니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이머징 마켓까지 다 작살이 난다. 달러의 심각한 가치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쉽지 않고 마이너스 금리를 쓰지 않는 대신 기준금리를 제로로 놓고 나머지 분을 양적 완화로 채워야 되는데 그 양적 완화 자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재 그 금융 상태를 볼 때. 그리고 이제 정부 부채 관련 쪽인데요. 2008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의 그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다 알다시피 그 양적 완화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이 기간 때 정부 부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위기를 일으켰던 가계 쪽 이 부채를 규제를 굉장히 강화를 시키면서 대폭 낮췄죠. 이미 이때는 뭐 파산한 가게도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락했다는 뜻은 그만큼 가게가 파산을 한 겁니다. 파산을 해서 그만큼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했던 그 채무 다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었죠.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거를 정부가 대신 커버 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8년 때 위기가 어디로 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대신 정부와 그 연준이 대신 다 그냥 받아 먹은 거예요. 그 빚을.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은 GDP 대비 거의 뭐 이걸 좀 자세히 긋다 보면 거의 85% 이제 90% 다음 위기가 되면은 답이 없죠. 이건 뭐 한 200%, 100%? 지금 단기간에 이만큼 늘어난 거잖아요. 지난 그 위기 때. 거의 뭐 한 42%, 43%에서 거의 2배가 늘어났습니다. 80, 한 4% 정도 되니까. GDP 대비 차지하는 정부의 부채가 2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다음 위기 때는 2배만 늘 거냐? 아니죠. 정비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때는 역사적인 그 저금리가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각종 파생 상품들도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정비례로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다음 정부가 지어야 할 이 부채 규모는 GDP 대비 아무리 못해도 200%에 근접하거나 200%가 넘을 수밖에 없겠죠. 나머지 양적 완화를 하면서 수습하는 그 기간에. 그리고 여기에는 또 무슨 문제가 있죠? 기업 부채가 있습니다. 근데 GDP 대비 차지하는 그 비율이 지금 가장 높았던 시기가 바로 닷컴버블 시절이었거든요. 닷컴버블 시절을 지금 이미 갱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GDP 대비 비율이기 때문에 뭐 그때랑 비슷하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명목상 그 가격 자체가 늘어났죠. GDP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리고 GDP에는 부채가 숨겨져 있다라고 했죠. 명목성 그 지표에는.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그 GDP 대비 47%, 뭐 45%이 정도에 되는 그 회사채는 가격 자체, 그 규모 자체가 엄청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걸 같이 놓고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위기에서는 기업 부채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이제 이 뒤편에서 같이 다룰 텐데, 기업 부채 문제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심각을 합니다. 그렇다는 건 양적 완화 때, 다음 위기 때 정부가 지어야 할 그 부채를 계산을 해보면 기업 부채도 이제 같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가 솔직히 몇 프로가 될지는 가늠을 못하겠어요. GDP 대비 정부의 부채가 몇백 프로로 될지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다음 위기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악질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연간 정부 부채 규모와 그 적자 규모를 이제 함께 나타낸 겁니다. 진한 파란색이 그 해의 정부 부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늘색으로 된 게 정부 적자 규모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정부의 적자 규모보다 더 많은 부채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매년. 그리고 특히 2018년에는 엄청난 규모의 정부 부채를 만들어냈습니다. 거의 1조 4천억 달러네요. 1조 4천억 달러의 그 정부 부채를 만들어냈고 2019년부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거는 이미 지난 지표들을 통해서 제가 계속 영상을 통해서 다뤘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적자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게 문제이긴 한데 적자 규모를 줄일 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에 엄청난 기업 감세도 감세도 들어가 있잖아요. 기업 감세. 좀 다시 한번 적을게요. 기업 감세 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 감세 정책을 괜히 해준 게 아닙니다. 제가 뒤에서 한번 다시 언급을 할게요. 왜 기업 감세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그래서 여기에는 갖가지 뭐 감세, 그리고 앞으로도 부양책이 계속 실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종 감세 정책, 이게 수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의 그 경제 상황을 이제 고려를 하면. 그렇게 되면은 정부의 적자는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채는 따라서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더 많은 그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그 부채를 만들어서 국가의 그 재정 운영을 해도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긴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긴축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경제 상태가. 그래서 건드라크는 이렇게 의문을 던졌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과연 정말로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부채만 증가하고 있는 것인가? 건드라크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저는 이거에 대한 그 질문을 이미 예전 영상이죠. 7번, 8번, 9번 지표로 보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성장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단지 부채만 늘려서 그냥 겉보기만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미 7번, 8번, 9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건드라크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살펴볼 지표는 GDP 대비 그 이자 비용 있잖아요. 이자 비용.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각종 그 이자 비용에 대한 급격한 증가가 앞으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자료는 다름 아닌 CBO에서 가져온 겁니다. CBO. CBO는 국가의회 예산처입니다. 그 국가의 그 의회 예산처에서 앞으로 예측한 결과입니다. 이 표는. 그래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과거의 그 GDP 대비 이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던 그 구간이 바로 1980년대부터 그 1900 후반이거든요. 이 시기. 이 시기 때 이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지금 그것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그것을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이거는 금융위기가 없을 때 감안한 겁니다. 앞으로 금융위기가 없다. 금융위기가 없이 이 상태로 계속 갔을 때 추산한 결과입니다. 그게 더 끔찍하죠. 금융위기가 없을 경우, 이 상태로 계속 갔을 경우에 이자 비용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고, 금융위기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더 많은 부채를 찍어내야 되니까.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드라크는 이 차트를 보고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해리 픽이라는 그 사람이 있나 봐요. 저는 이 인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그 파산 사태 1995라는 그 책을 낸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미국의 붕괴와 그것을 멈추는 방법이라는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책인데, 이 책을 건드라크가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부채 복합화 주기의 정점에 있을 수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뛰어넘는 정말로 진정한 그 부채의 정점에 서 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건드라크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채에 대한 자료인데요. 요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주 있잖아요. 모든 주의 연금 기금 상황을 나타낸 겁니다. 그 위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 요거는 실제 그 각 주에서 가지고 있는 연금 자산이거든요. 연금 자산 규모고, 밑에 빨간색은 실제로 필요한 자금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연금 자금. 다 적자죠, 지금. 다 부족합니다. 모든 주가.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그 노란색으로 좀 다른 색깔로 할게요. 노란색으로 점점점 보이는 게 있죠. 이것들이 그 위에 현재 연금 기금과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그 연금 기금의 그 차이를 다 경계선을 다 찍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부분이 요 밑에랑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여기 밑에랑 같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영역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거고, 부족한 부분이 바로 위에 있는 겁니다.
이만큼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다른 색깔로 할게요. 이만큼이 부족한 겁니다, 지금. 각 주별로. 이만큼이. 엄청나게 부족한 겁니다, 이거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연금 기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 가지로 저는 좀 압축을 해놨거든요. 인구의 고령화, 앞으로 더 고령화될 거죠. 당연히 연금 기금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 부채. 정부 부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정부 부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 많은 연금 기금과 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을 더 많이 편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문제가 이거죠, 금리. 우리는 이제 고금리 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실질 성장 시대는 다 끝났고요. 저성장, 그리고 저금리. 그러니까 금융 위기가 오고 나서 이 시스템이 유지되더라도 우리는 고금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저금리. 저금리는 뭐라 그랬죠? 불황입니다. 불황시대. 우리는 영원히 이 불황의 늪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이 저금리 상태에서 안전자산에 투입을 해봤자 금리가 높을 수가 있겠어요? 저금리 시대. 저금리 시대에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냐고요. 이 연금기금 모자른 거, 이거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고령화 문제도 있고. 이 더 커지는 그 연금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자산들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어서 이거를 메꿔야 되는데 저금리 시대에 그걸 할 수 있겠냐고요. 안전자산에 투입해서. 못합니다. 결국 이 자산들도 결국 어디에 투입을 해야 되나요? 고위험 시장에 베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국민연금도. 그래서 가끔 뉴스에 나오죠. 국민연금 가지고 뭐 파생 시장에 투입을 한다더니 이런 것들이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권이 없어요. 정부는 지금. 미국 정부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유로존 조금 뭐 더하죠. 뭐. 모든 나라가 이 연금 문제 때문에 위험 자산에 우리가 모아온 피땀 흘려서 모은 그 소중한 돈을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뭐 CLO도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높은 수익률을 이제 가져다 주는 상품이니까. 안전자산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원칙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시대에 안전자산에 투입을 해봤자 부족한 그 연금 기금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아온 그 자금들을 가지고, 위험한 그 자산에 투자를 하고, 손실을 보고, 당연히 위험 자산에 투입을 하니까 그만큼 손실 볼 확률도 높잖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욕을 하잖아요. 왜 그런 소중한 그 돈을 가지고 왜 그런 데다가 도박을 하냐.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거꾸로 얘기를 해서. 정부가 멍청한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산기를 두드려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도 그렇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부족한 연금기금 뭐 어디서 충당해요? 뭐 우리한테 더 걷겠어요? 우리한테 더 걷는 거는 솔직히 한계가 있잖아요. 뭐 우리 뭐 먹고 살라고 세금으로 다 떼어가면. 지금 상황이 그만큼 심각한 거고 이거는 뭐 미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문제예요. 전 세계 문제. 우리의 고금리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저는 추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회사채 문제. 이거는 뭐 많이 보셨죠? 회사채가 이제 GDP 대비 현재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시기 위기들보다 더 많은 상황이죠. 비중이. 그리고 여기서 이 비중도 중요하긴 하지만
비중보다도 명목상 규모는 정말로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왜냐? GDP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명목상 이 GDP 수치가. 그래서 그에 따라 거기서 차지하는 47%의 비율은 과거의 뭐 45%, 43%의 비율과 전혀 다른 규모입니다. 스케일이. 그것만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이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2019년부터 시작되는 회사채 만기인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라고 해서 투자 적격입니다. 투자 적격 대상.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하이힐드 채권인데 요거는 이제 투기 등급이죠. 투자 적격 등급은 BBB 이상입니다. BBB 이상. 그리고 투기 등급은 BB 이하죠. BB 이하. 여기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투자 적격 등급에 해당되는 회사채 만기가 바로 올해 2019년부터 엄청난 금액으로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올해부터예요. 당장 올해부터입니다. 규모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6,190억 달러예요. 수치가 엄청나네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하이힐드 채권, 그러니까 투기 등급 채권의 만기는 올해부터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실제적으로는 2022년부터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만 보면은 뭐 투기 등급은 뭐 2022년에 돌아오네. 그리고 CLO 있잖아요. CLO도 다 이쪽에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기 등급 쪽에. 그래서 모 유튜버가 뭐 2021년, 2022년 정도의 만기가 돌아오니까 그때까지 안전하다. 별 문제 없다. 그 지표만 보고. 근데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지표 하나만 봅니까? 여러 가지 그 상관관계도 다 보고 거기에 나오는 그 변수들도 다 체크를 해야 되죠.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만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 이제부터 뭐가 중요한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건드라크는 이번 주기의 핵심이 바로 회사채 등급 강등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폴른 엔젤이라고 하는데 뭐 직역하면 뭐 타락한 천사 이거잖아요. 근데 이 뜻이 아니고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그러니까 투자 적격 등급이 투기 등급으로 강등되는 걸 폴른 엔젤이라고 금융권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일단 그 지난 주기 90년대 1차 그 리세션, 그러니까 이번 신용화폐 시스템 주기에서의 첫 번째 리세션이었던 걸프전을 동반한 금융위기, 그리고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그 시즌 3개의 리세션에서 일어났었던 회사채 등급 강등 현황입니다. 일단 그 1차죠. 1차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그 1차 리세션이었던 그 걸프전 때, 그 당시에는 BBB 등급의 34%가 강등이 됐어요. 그리고 닷컴 버블 때, 그때는 그 기업들의 그 무분별한 그 IT만 엮어서 회사채를 이제 막 발행을 하고, 그리고 무조건 돈이 될 거다 해서 그 회사채에 좀 많이 거품이 껴 있었잖아요. 그래서 회사채가 무너지면서 주식시장도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보니까 무려 BBB 등급의 45%가 강등이 됐어요. 그리고 지난 위기 때는 회사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채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가 강등이 됐습니다. 당연히 금융적으로 다 영향을 받았겠죠. 자본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그 X를 보면은
걸프전 당시 그 리세션에서는 대체적으로 그 360억 달러치가 강등이 된 겁니다. 액수로 보자면. 그리고 닷컴 버블 때는 1990억 달러.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23%에 불과하지만 액수로는 1560억 달러. 그러니까 명목상 가치가 커졌죠. 이 퍼센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사이클입니다. 현재 사이클. 현재 사이클의 그 회사채 규모에서 잠재적으로 그 등급 강등이 될 수 있는 회사채 규모를 적용을 해 보니까 만약에 BBB 등급의 34%가 이제 강등이 된다. 그러면은 이번 주기에서는 850억 달러입니다. 8,500억 달러입니다.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때 수치랑은 전혀 틀려요. 스케일이 아예 틀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닷컴 버블 시절처럼 BBB 등급 중에서 45%가 투기 등급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그 규모는 무려 1조 132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융위기처럼 23%만 BBB에서 강등이 된다. 그러면 그 규모는 5,870억 달러입니다. 이 규모 자체도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건드라크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오른쪽 차트에서는 이제 BBB 등급 회사채 그 시장이 투기 등급보다 2.5배가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짙은 파란색 있잖아요, 이거. 이게 지금 BBB 등급 회사채 시장의 그 규모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난 위기 이후에 쭉 늘어나던 것이 2016년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하워드 막스 메모에서 중편이랑 하편의 그 예시들을 많이 다뤄드렸거든요. 2016년 그 기준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무분별한 회사채를 발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런 것들을 같이 말씀을 드렸고, 회사들 뿐만이 아니라 그 비금융권에서의 그 대출 규모도 2016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을 같이 염두하고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BBB 등급 그 닷컴 버블 시절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었잖아요. 45%나 강등이 됐습니다, 이때. 그리고 지금 그 수치를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BBB 채권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지금.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이번 주기에서 회사채 시장이 유럽과 미국 모두 다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전체 회사채 시장에서 BBB 등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라 그랬습니다. 이번 주기에. 그렇게 회사채 시장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체 회사채 시장의 절반이 그냥 BBB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BBB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등급 강등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위기 때. 그리고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일단 지난 위기 때 그 M&A 관련된 BBB 회사채 발행 있잖아요. M&A 관련돼서. 그러니까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해서. 그 자금이 400%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기업 인수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발행된 채권이 엄청나게, 규모 자체로는 엄청납니다, 이게. 이것이 이제 과거 금융위기 이전과는 180% 이제 성장을 했지만 규모 자체로는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습니다. 여기 요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기업 인수 막들고 자사주 매입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위해서 발행된 회사채 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주식시장을 다 끌어올렸죠. 이번 주기 때. 이 자료들 역시 제가 27번 영상인가요? 제시 콜롬보를 이제 인용한 그 기사에 그 내용에 그 관련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자사주 매입이 특히 많았다 그랬어요. 2018년에. 그거 다 빚입니다. 빚. 그리고 지금 경기가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뭐 ISM, PMI 지수도 하락하고 있고 이것이 다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기업의 부채로 바뀌어서 돌아올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을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차트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게 조금 많이 좀 심각해 보였었거든요. 제가 그 차트를 보더라도 요거는 이제 그 액추얼이라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액면가입니다. 액면 등급. 액면 등급의 그 투자 적격, 회사 등급의 그런 이제 퍼센테이지를 나타낸 건데, 제가 그 투자 적격 등급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 그랬었죠? BBB 등급 이상이라고 그랬죠? BBB 등급 이상, AAA까지. 그러니까 이게 투자 적격 등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차지하는 그 비율을 보면은 투자 적격 등급의 54%가 BBB입니다. 지금 BBB고, 그리고 A 등급이 3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신용도가 좋은 안전한 그 등급의 퍼센트는 액면가로 4%와 6%, 10%밖에 안 됩니다. 회사채에서. 이게 지금 액면가고요. 액면 등급이고요. 문제는 이제 액면 등급 말고 실제 등급을 이제 봐야겠죠. 일단 그 녹색이 BBB 등급인데 BBB 등급을 실제로 까고 나니까 실제로 그 BBB 등급에 남아있을 만한 채권의 등급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BBB보다 못한 BB 등급, 그리고 B 등급이 다 여기에 실제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게 지금 액면가로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A 등급도 마찬가지예요. A 등급도 36%나 차지하고 있는 그 A 등급 그 회사채가 실제적으로 A 등급에 남아있을 만한 거는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절반이 솔직히 안 되거든요.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35에서 40%. 나머지 60%는 다 어디에 있어요? BBB 등급에도 있고, BB 등급까지도 가야 되는 것들이 있고, B 등급에도 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 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거. CDO 생각 안 납니까? CDO? 정말로 쓰레기 등급의 채권들을 섞어가지고 완전히 복잡화해서 새로운 파생 상품으로 내놓게 되면은 A 등급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었죠. CDO에서. 과거 그 금융위기 관련 영상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빅쇼트에도 잘 나와 있어요. 이 묘사는. 지금 이게 똑같이 회사채에도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는 투자 적격 등급도 안 되는 투기 등급에 해당되는 것들이 파생 형태로 다 섞여서 지금 A 등급, B 등급, BBB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다음 위기 때 어떻게 될 건지 저는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과거 때 어떤 문제가 있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CDS 문제로 금융기관까지 영향이 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회사채 문제로 다음 위기 때 엄청난 신용 강등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BBB 등급에서 거의 지금 이 짜여져 있는, 실제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그 채권의 등급 상태를 보니까 BBB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대체적으로 한 40%? 4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BBB 등급에서 신용 강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만한 것들.
한 60%가 강등이 될 것 같거든요. 60%가. 그리고 A등급에서도 BBB 등급으로 강등되는 게 60%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그러면 앞서 봤었던 이 X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지금 BBB의 그 강등을 45%만 봤는데도 1조 달러가 넘어요. 근데 60%가 되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되고, 요거는 A등급에서 BBB 등급으로 신용 강등이 되는 실제 그 물량을 매 분기마다 체크를 한 겁니다. 그리고 2018년 4분기에 엄청난 수의 신용 강등이 일어났었죠. 회사채에. 이거는 2015년 말에 엄청난 숫자의 그 신용 강등이 일어난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때 일어났었던 거는 제가 뭐라고 그랬었죠? 정치적인 이슈가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뭐 브렉시트 투표 문제, 그리고 트럼프라는 돌발 변수,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겁니다. 근데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는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엄청난 정치적 문제를 동반한 실제적으로 지표가 악화되는 실무 경기로 이제 역량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동반이 된 거고, 그리고 금리 상황도 보면은 이미 시장 구조적인 문제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도 보면은 국제시장으로 자금이 몰려들고 있죠.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이때 변화는 이때 변화랑 전혀 틀리다. 그리고 이미 A등급에서 BBB 등급으로 이렇게 강등이 시작이 됐다라는 건 앞으로 경기가 굉장히 둔화가 되고, 둔화가 또 침체로 가게 되는 그 흐름이 굉장히 유력하잖아요.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이 규모가. 그리고 이거는 단지 A에서 BBB로 강등된 거고요. BBB에서 BB나 B로 강등되는 그 사례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특히 2019년 하반기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2019년 상반기까지는 뭐 어떻게 지나갈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2019년 하반기로 저도 좀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019년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회사채 신용 강등이 시작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CDS를 흐름을 이제 나타낸 건데, 여기서 보시는 거는 그 파란색이 미국 겁니다. 미국. 그리고 빨간색이 유럽 거예요. 그래서 지금 CDS가 2018년 4분기부터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 소폭 다시 갑자기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요것은 조금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CDS, 그러니까 신용부도 스와프의 그 약자거든요. 크레디트 디폴트 스와프라고 해서 그 앞자만 딴 겁니다. 그 CDS가 뭔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A은행이 B라는 회사의 회사채를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A라는 그 은행이 만약에 B 회사가 부도를 맞게 되면 굉장히 큰 타격이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C라는 금융회사에 보험을 듭니다. 어떻게 보험을 드느냐? B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게 되면 우리가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으니까 A 입장에서 C 금융회사에다가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냅니다. 수수료를 계속 지급해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이 수수료를 내는 대신에 만약에 B기업이 파산을 한다. 그러면 C 금융회사로부터 그 투자 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 회사는 부도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해지라고 보시면 돼요. 신용부도 스와프라는 게. 그래서 이 프리미엄 자체가 올라간다는 뜻은 이 비용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 비용이 증가는 왜 할까요? 당연히 부도 위험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수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수치가 올라가면 안 좋아요. 그만큼 부도 위험이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부도 위험이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가 최근 들어 갑자기 급락을 했었죠. 급락을 한 이유는 연준의 발언, 그리고 주식시장의 급반등, 그리고 위험자산으로의 투기 자본들이 다시 미국 쪽에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이힐드 채권 쪽에서도 급격하게 빠졌던 자금들이 12월 달에 12월 4주죠. 4주차 그 시기 때부터 다시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 거고, 문제는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겁니다. 단기적인 거. 전체적으로 지금 이거 자료들 다 봤잖아요. 지금 이것을 보면은 앞으로의 그 경기 침체에서는 이전 주기와는 전혀 틀립니다. 회사채 규모 자체가 워낙 과거에 그 없었던 환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대적인 그 신용 강등은 결국 이 문제.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다 껴 있습니다. 대형 금융기관 다 껴 있어요. 웬만한 그 기업들이 CDS에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다 수수료를 대형 금융기관이나 뭐 작은 금융기관에 다 넣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다음 회사채 문제로, 다음 위기 때 회사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파산을 하게 되는 회사가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형 금융기관이 또 파산을 하겠죠. 이거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대형 금융기관들의 영향을 미쳤던 그 구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죠?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연준이 출동을 하게 되겠죠. 근데 QE 규모가 지금 회사채 지금 정황들만 보더라도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QE가 과거에 있었던, 그러니까 저번 위기 때 있었던 그 QE 규모랑은 상대가 안 됩니다. 단순히 회사채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이것을 다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드라크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결국 그 기업 레버리지 대출 상태가 지금 매우 나쁜 상태고, 그리고 기록적인 수준으로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기에서 BBB 채권 부문에서 엄청난 대대적인 등급 강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주식시장은 회사들의 그 과도한 부채를 감면함에 따라서 CDO의 잔여물이 되고 있다. 그리고 건드라카이 웹캐스트 청취자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지금 정크본드 시장이 지금 12월 4주차, 그때 이제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것을 선물로 삼아서,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선물은 신이 주신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는 익절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건드라크는. 이게 지금 투자 시점이 아닙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정말로 하늘이 주신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라고 건드라크는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저 역시 이 의견에 200%, 1000%, 10,000%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것들, 뭐 기업의 그 회사채 문제, 그리고 비금융권의 회사채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미 그 하워드 막스 메모의 그 중편과 하편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채 부분까지 해서 건드라크의 그 저스트 마켓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회사채 문제에서 아마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최근에 뭐
다른 유튜버가 뭐 만기가 21년 이후로 돌아오니까 뭐 괜찮다. 그 기간까지. 그리고 최근 하이드 채권 쪽으로 자금이 다시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막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정말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가 소개해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뭐 만기 문제가 아니에요. 적격 투자 등급이 다 투기 등급으로 전환되면 어쩔 건데. 이거는 지금 만기가 2019년 올해부터 돌아오잖아요. 규모도 상대가 안 돼요. 이 규모랑. 액수 자체가 틀립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등급 강등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등급 강등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될 건데. 바로 이렇게 바뀔 건데. 이거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표만 보고 경제 상태를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것만 보는 거다. 그리고 그런 걸로만 봐서는 경제 흐름을 제대로 짚어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건드라크의 저스트 마켓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팟캐스트 일정 보니까 뭐 2월달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그 팟캐스트 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들도 이제 자료들이 공개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울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수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